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미안해.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암 환자 옆에서 늙어가는 건 난 못해. 병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휴대폰을 움켜쥔 채 서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송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거짓말이었다. 그는 아내의 병실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다. 검은색 세단 안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창이 내려가자 짙은 향수 냄새가 퍼졌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들의 삶은 평범했다. 결혼 12년 차 맞벌이 부부. 아내는 중학교 교사였고 남편은 중견 IT 기업의 과장이었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했다. 주말마다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고 기념일이면 평소 가지 못했던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변화는 작은 신호로 시작되었다. 아내가 자꾸 피곤하다고 했다. 처음엔 업무 스트레스려니 했다. 하지만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고 얼굴색이 창백해지면서 남편도 불안해졌다. 종합검진을 권했고 아내는 마지못해 병원에 갔다. 결과는 청천벽력이었다. 췌장암 3기.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수술이 가능한 단계는 지났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5년 생존율은 12%. 통계적으로는 가혹한 숫자였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진단을 받던 날 아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남편도 손을 맞잡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치료비, 간병, 회사 업무, 앞으로의 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남편은 그녀의 등을 토닥였지만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아내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안은 염증으로 헐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나왔다.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남편은 그 옆에서 뒤척였다. 처음 한 달은 남편도 최선을 다했다. 병원 스케줄을 챙기고 죽을 끓여주고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 지쳐갔다. 회사에서는 눈치가 보였고 밤샘 간병 후 출근하면 업무 집중이 되지 않았다.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빠졌다는 소문도 들렸다. 그 즈음 회사에 신입 계약직 여사원이 들어왔다. 활기차고 젊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주 업무 질문을 했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엔 가벼운 동료 관계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와의 대화가 유일한 휴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공감했고 위로했고 이해해 주었다. 아내의 병, 경제적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토로했다. 3달째 관계는 선을 넘었다. 퇴근 후 그녀의 원룸에서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오르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 강렬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생생함. 살아있다는 느낌.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닌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 그날 이후 남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병원에서 멀어졌다. 야근이라는 핑계가 잦아졌고 주말 출근도 늘었다. 아내는 혼자 병원에 다녔다. 택시를 타고 주사를 맞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냉장고에는 남편이 데워 먹으라고 남긴 반찬이 그대로 있었다. 아내는 눈치챘다. 남편의 향수 냄새, 늦어지는 귀가 시간, 식어버린 눈빛. 하지만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모른 척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견뎠다. 결정적인 순간은 넉 달째에 찾아왔다. 남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잠든 남편 옆에서 아내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아내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다.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수백 개의 대화, 사진, 사랑한다는 말들. 새벽 3시 아내는 남편을 깨웠다. 휴대폰을 내밀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변명이 필요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없었다. 아내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가방을 쌌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항암 부작용으로 온몸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에 있었다. 남편은 그날로 내연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위로해 주었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남편은 안도했다. 병원의 무거운 공기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젊은 여자와의 설레는 일상. 아내는 홀로 남겨졌다. 병은 진행되었고 몸은 더욱 쇠약해졌다.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그들 앞에서 강한 척했다. 혼자 있을 때만 울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등기로 도착했다. 남편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고 적혀 있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암 환자를 버리고 떠난 남자가 법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모습. 아내는 서류에 서명했다. 더 이상 붙잡고 싶지 않았다. 아니, 붙잡을 힘도 없었다. 남편은 새로운 삶에 취해 있었다. 내 연녀와의 일상은 마치 시간을 되돌린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가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했다. 병원 냄새, 약 봉지, 신음소리.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삶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그에게는 행복이었다. 투병 중인 아내와 나누던 무거운 대화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직장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갑작스러운 조퇴나 병원 동행으로 인한 업무 공백도 없었다. 동료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여유로웠다. 주말이면 내연녀와 근교로 여행을 갔다. 예쁜 카페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 이혼 후 3개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모습, 통증으로 일그러진 표정, 그의 손을 붙잡던 떨리는 손가락. 그럴 때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는 내연녀를 바라보며 안도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전 아내에 대한 소식은 공통 지인을 통해 가끔 들렸다. 남편은 대화를 얼버무렸다.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곧 지워버렸다. 이미 끝난 관계. 법적으로도 남남. 자신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어느 날 전 아내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격렬한 비난이 쏟아졌다.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며칠간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내연녀가 눈치를 챘다. 그녀의 위로는 달콤했다. 남편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확신했다. 내가 한 선택이 옳다고. 이혼 6개월째 남편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처음엔 소화불량이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했다. 나이 탓이려니 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다. 내 연녀가 병원 가보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었다. 등과 복부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다. 내 연녀가 강하게 권유했고 결국 남편은 병원에 갔다. 종합검진을 받았다. 혈액 검사, 초음파, CT 촬영.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은 불안했다. 이상하게 전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암 진단을 받던 날 창백했던 얼굴.
떨리던 목소리.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담당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췌장의 종양이 보인다고 했다. 조직 검사 결과 악성이었다. 췌장암 2기로 추정된다고 했다. 남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의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술, 항암, 생존율, 치료 계획. 모든 단어들이 뒤섞여 의미를 잃었다. 병원을 나온 남편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바로 몇 달 전까지 전 아내가 느꼈을 그 감정. 이제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왔다. 아이러니했다. 아내의 병을 피해 도망쳤는데 결국 같은 병이 자신을 찾아온 것. 내 연녀에게 말했다. 췌장암 2기라고. 내 연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췌장암의 예후가 얼마나 나쁜지, 생존율이 얼마나 낮은지. 그날 밤 집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2주 후였다. 그 전까지 정밀 검사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남편은 회사에 병가를 냈다.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동료들도 알게 되었다. 모두 놀랐다.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니.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남편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다. 치료비 견적이 나왔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 합계 8천만 원. 실비보험으로 일부는 커버되지만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았다. 남편은 예금 통장을 확인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로 절반을 전 아내에게 줬다. 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 턱없이 부족했다.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내 연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5천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췌장 일부를 절제하고 주변 림프절도 제거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수술 후 첫 주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통증이 극심했다. 진통제를 맞아도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내 연녀는 매일 병원에 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다. 처음엔 하루에 2번, 그 다음엔 하루에 1번, 그리고 이틀에 1번. 남편은 눈치챘지만 말하지 않았다. 이해했다. 병원은 누구에게나 힘든 곳이니까. 퇴원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전 아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 남편이 경험하게 되었다. 첫 항암 투여 후 구토가 멈추지 않았다. 화장실과 침대를 오가며 하루를 보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안은 염증으로 헐었다.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고 물조차 삼키기 힘들었다. 내 연녀는 그의 곁에서 간병했다. 하지만 표정은 점점 지쳐갔다. 밤새 구토하는 남편을 돌보고 아침이면 출근해야 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었다. 조용히 말했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 연녀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그녀의 마음을 알았다. 이건 그녀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다. 경제적 압박도 심해졌다. 남편은 병가 중이라 급여가 절반으로 줄었다. 치료비는 계속 나갔다. 대출 이자도 갚아야 했다. 생활비가 부족했다. 내 연녀도 여유가 없었다. 남편은 추가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미 신용 한도가 꽉 차 있었다. 친구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이혼하고 새 여자와 살다가 아프니까 도와달라고 체면이 있었다. 결국 전세 보증금을 깨서 월세로 이사했다. 내 연녀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은 건강해지면 다 만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둘 다 확신하지 못했다. 항암 치료 3개월째 남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체중은 20kg 가까이 빠졌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 지팡이에 의지했다. 내 연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다.
병원 동행도 거의 하지 않았고 집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병원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면 약속 있다고 했다. 취소할 수 없냐고 물으면 자기도 자기 생활이 있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도 이렇게 혼자 병원을 다녔을 것이다. 혼자 검사를 받고 혼자 결과를 듣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항암 치료 4개월째에 찾아왔다. 남편이 새벽에 심한 통증으로 깨어났다.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 옆에서 자던 내연녀를 깨웠다. 119를 불러달라고 했다. 내연녀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전화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내연녀도 함께 갔지만 대기실에서 계속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냐고 물었다. 남편은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했다. 내연녀는 끝이 안 보인다고 대답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의사도 명확한 예후를 말해주지 않았다. 치료가 잘 되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일주일 후 내연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못할 것 같다고. 우리를 말이다. 남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갑자기 왜냐고 물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다. 몇 달 동안 고민했다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자신이 아파서냐고 물었다. 그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그럼 뭐냐고 물었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했다. 남편은 언제 나을지 모르고 돈도 계속 나가고 자기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쓰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몇 달 전 자신이 전 아내에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나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내연녀가 물었다. 그게 언제냐고. 1년? 2년? 혹시 평생?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연녀는 미안하다고 했다. 많이 생각했다고. 근데 이건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내연녀는 짐을 쌌다. 남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막을 수도 없었다. 자신이 전 아내를 떠날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남편은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이제야 알았다. 전 아내가 느꼈을 그 참담함, 배신감, 절망, 모든 것이 엿보였다. 홀로 남은 남편은 일상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고 부작용은 더욱 심해졌다.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주사를 맞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밥을 해먹을 기력도 없었다. 배달 음식을 시켰지만 입에서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체중은 더 빠졌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움푹 들어간 눈, 튀어나온 광대뼈, 앙상한 팔. 이게 나인가 싶었다.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다. 치료비는 계속 나갔다. 신용카드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다.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채권 추심 문자가 쌓였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다. 처음엔 안부를 물었지만 남편이 계속 거절하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병가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외되었다. 남편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밤이면 어둠 속에서 과거를 떠올렸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배신,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항암 치료 5개월째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료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남편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병원을 나오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택시를 탔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공허했다. 두려웠다. 외로웠다. 그날 밤 남편은 결심했다. 전 아내를 찾아가기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다. 남은 건 전 아내뿐이었다. 치료를 도와달라고 할 생각은 아니었다. 그저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사과하고 싶었다. 다음 날 남편은 전 아내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이혼 후 그녀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는 걸 지인을 통해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전 아내가 서 있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 있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다. 체중도 어느 정도 회복한 것 같았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차갑고 단단했다. 전 아내는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지팡이, 수척한 몸, 빠진 머리카락.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도 되냐고. 전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거실은 작았지만 깔끔했다. 남편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전 아내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전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바라봤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하고 싶었다고. 전 아내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리고 물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자신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는 어디 있었냐고. 새 여자와 행복하게 살지 않았냐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전 아내는 계속 말했다. 혼자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고. 밤마다 통증으로 잠 못 이루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고. 이혼 서류 받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 느꼈는지 아냐고.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안다고. 다 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전 아내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냐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했다고.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고. 남편은 애원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혼자서는 못 버티겠다고. 내가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라고. 전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자신도 이제 막 회복 중이라고. 당신을 돌볼 여력이 없다고. 그리고 솔직히 돌보고 싶지도 않다고. 남편은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전 아내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감정이 복잡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느껴졌다. 이게 업보구나 싶었다. 전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가달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남편은 간신히 일어났다. 지팡이의 의지에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봤다. 전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구나.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침대에 쓰러졌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마지막 끝마저 놓아버린 기분이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내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녀와 함께 투병했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남편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사열 라디오 롱폼이 올라올 때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